우주발사체 누리호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위성 8개도 성공적으로 분리됐습니다. 우리나라는 7대 우주강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지난 3월 세종연구소 이사장에서 퇴임한 문정인 전 이사장이 퇴임 당일 세종연구소 부지를 한 아울렛 업체에게 90년 동안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해 논란입니다. 계약을 위해 이뤄진 토지 용도 변경 상향은 은수미 전 시장과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이뤄졌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동반 사퇴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안보다 피해 지원 대상이 확대됐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김상현 군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학교에도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첫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내일 진료를 시작합니다. 부족한 의료진은 개원 후 채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의대 정원 확대는 규모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오후 가슴 벅찬 순간 온 국민이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어제 한 차례 연기됐던 우리 누리호가 마침내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또 연기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함께 싣고 날았죠.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과 경제 규모에 걸맞는 우주 시대를 여는 사실상의 첫걸음이죠. 먼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장혁수 기자, 현장에서 직접 지켜본 감회가 특별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 6시 24분이죠.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발사되자 항우연 위성관제실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제 이 발사를 하루 미루게 했던 제어 컴퓨터도 오늘은 문제없이 작동했습니다. 누리호 비행 데이터와 초기 위성 교신을 분석한 결과 비행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금 전 누리호에서 분리된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세종 기지 간의 통신도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4기가 연결된 도요셋 위성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에는 분석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요셋 4기 중 1기의 경우 사출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누리호 발사를 책임지는 고종환 본부장도 사실상의 첫 실전 발사였던 누리호의 성공적 비행에 기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 3번째 우주비행에 나선 누리호를 통해 우리나라는 1톤급 위성을 우주 공간에 실어 나르는 기술을 갖춘 7번째 국가가 됨과 동시에 국산 실용인공위성을 실어보낸 10번째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곽희정 동부는 내일 위성들과 지상국 간의 교신을 통해 발사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나로우주센터에서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누리호는 18분 58초 동안 하늘을 날며 실용 위성 8기를 우주로 실어 날랐습니다. 시간대별 누리호의 여정은 유혜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후 6시 24분 300톤급 엔진 추진력으로 누리호가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발사 2분 3초 뒤 성층권을 벗어나 고도 66km까지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1단 로켓을 분리하고 2단 로켓 엔진을 점화합니다. 발사 3분 50초가 지나 고도 200km를 넘어서자 마찰열로부터 위성을 보호하는 위성덮개 페어링과 2단 로켓을 차례로 분리합니다. 발사 13분 만에 목표했던 여명 황혼궤도에 무사히 도착한 누리호는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시킵니다. 이후 함께 싣고 온 7기의 큐브 위성을 20초 간격으로 차례로 우주에 쏘아 올립니다. 앞서 2차 발사 때에는 큐브 위성을 성능 검증 위성에 실어 사출했는데 이번엔 발사체에서 직접 분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위성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자세를 바꿔 사출하는 고난도 방식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에 성공했습니다. 모든 발사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차세대 소형위성 2호 분리, 6기의 큐브 위성이 모두 성공적으로 사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8분 58초 동안 비행하며 8개의 위성을 우주에 보내는 데 성공한 누리호는 2027년까지 3차례 더 비행해 11개의 위성을 추가로 실어나를 계획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이번 발사 성공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국내 기술로 만든 위성을 우주로 보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도 이제 민간이 우주 개발에 본격 참여하는 시대를 열었다는 거죠. 이어서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단에 태극마크를 달고 우주로 비상하는 누리호. 성공과 동시에 한국판 뉴스페이스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탑재된 큐브위성 가운데 3기를 민간 위성업체가 제작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 조립, 발사 등에 참여해 누리호 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4차 발사부터는 민간 기업인 한화가 발사 전반을 독자 수행할 예정입니다.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는 헤리티지를 활용해서 이 발사체에 대한 단가를 절감하고, 그다음에 성능을 개선을 통해서 상업화할 수 있는 발사체를 대한민국을 7대 우주 강국 반열에 올려놓은 누리호. 탑재된 실제 위성들은 우주에서 각각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한반도 산림을 관측하고 북극 해빙 변화 등을 탐지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국산화한 영상 레이더를 기술 검증하고 지구 관측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중점 임무입니다. 무게 10kg이 안 되는 큐브위성 7기의 우주 활약도 기대됩니다. 국내 개발 과학위성 도요셋 4기는 입체적으로 우주 기상을 관측하고 4개의 위성이 상호 간의 거리와 형태를 바꿔가는 편대 비행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나머지 3개의 큐브위성도 각각 우주 방사능 측정과 우주 쓰레기 처리 기술 실증 등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민간 우주기업들의 합작품으로 완성된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한국판 스페이스X 탄생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저는 발사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봤는데도 가슴이 벅차더군요. 그런데 현장에서 두 눈으로 직접 본 분들은 어땠을까요?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많은 분들이 찾았는데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해안가 관람 명당마다 관광객이 붐볐습니다. 박건우 기자도 그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바다 너머로 섬광이 일고 누리호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숨죽이며 지켜보던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날 이렇게 애들한테 좋은 추억 남겨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제 더 나은 세상으로, 더 좋은 세상으로. 누리호 발사대가 보이는 이 전망대에는 발사 장면을 직접 보려는 관람객들이 이틀째 모여들었습니다. 오전부터 찾아온 시민들은 저마다 텐트와 돗자리를 펼쳤고 누리호 3차가 출발하는 걸 알게 되고 도시락을 싸고 온 겁니다. 촬영 장비도 챙겨오며 누리호 발사 성공을 응원했습니다. 기록도 남길 겸 이제 제 취미도 할 겸 해서 이게 세팅하고 명당 자리로 알려진 근처 해변에도 오전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곳에서 보면은 잘 보인다고 해서 그래서 이쪽을 택했습니다. 지금 이제 바다를 바라보면서 누리호 3차 발사를 현장에서 함께한 시민들은 우주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거듭나기를 한뜻으로 기원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외교 안보 특보를 지낸 문정인 전 세종재단 이사장이 지난 3월 퇴임했습니다. 그런데 퇴임하던 바로 당일 11,500평에 달하는 연구소 부지를 한 유통업체에게 빌려주는 계약서에 직접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무려 90년입니다.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계약에 앞서 성남시에 자연녹지였던 이 부지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올려달라고 신청했고 성남시가 그대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지금은 구속된 은수미 씨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채림 기자가 관련 공문을 입수했습니다. 1983년 500억 원의 기금을 모아 출범한 세종연구소는 최근 심각한 재정난을 겪어왔습니다. 2018년 9월엔 재정난 타개를 위해 11,500평 부지에 대형 복합 건물을 짓겠다며 성남시에 교통 영향 평가를 신청했지만 소상공인 이해 침해 등의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하지만 2달 뒤 연구소 측이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을 직접 만나 사업 필요성을 강조한 뒤 분위기가 달라졌고 양측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세종연구소는 2019년 3월 자연 녹지였던 이곳 연구소 부지를 준주거로 4단계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성남시는 4개월 뒤 부지 용도 상향을 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켰고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인 이듬해 6월 경기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마지막 절차인 기부 체납 등을 연구소 측과 논의해왔습니다. 성남시가 4단계를 올리는 용도 변경을 사실상 승인한 건데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여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1년 부임한 문정인 전 세종재단 이사장은 지난 3월 퇴임 당일 한 아울렛 업체와 최대 90년짜리 부동산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의 최종 승인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계약부터 맺은 건데 외교부의 승인을 전제로 한 계약이어서 실제 실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세종연구소는 한정된 부지로 최대의 수익을 위해 4단계 용도 변경을 추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은 또 있습니다. 초장기 계약을 서둘러 체결한 세종연구소는 관리 감독 부처인 외교부에 신임 이사장이 임명되기 전 사업을 인가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확실치 않지만 문정인 이사장이 퇴임하기 전에 소위 대못을 박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수석연구위원이 개발위원장으로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이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장은 지난달 외교부를 찾아가 신임 이사장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부지 개발 사업을 빨리 인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3월 문정인 전 이사장이 사임한 뒤 이사장이 공석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 사업을 빨리 완료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새 이사장이 취임하면 아울렛 업체에 유리한 사업 계약이 백지화되는 걸 우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지 개발 사업은 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발전위원장을 맡아 주도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퇴임하는 이 전 장관은 퇴임 이후에도 발전위원장직을 유지해 사업 주도권을 갖도록 이사회가 의결했습니다. 연구소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주택과장과 도시개발과장을 지낸 A씨가 2020년 4월부터 근무하며 해당 사업을 추진해왔고 이재명 성남시에서 남북교류협력 TF팀장을 지낸 B씨도 지난해 합류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2019년 3월부터 이재명 전 지사가 퇴임하기 전까지 경기도에서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도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했는데 거론된 의원들은 하나같이 로비와는 무관한 방문이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맹 열흘째인 김남국 의원은 오늘도 국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고희동 기자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모든 가상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 현역 의원들은 다음 달 30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벌칙 조항이 없어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실 8곳을 총 14차례 방문했는데 대부분 가상자산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었고 시기는 위믹스 상장 폐지가 결정된 지난해 11월을 전후에 집중됐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지만 방문 목적과 머문 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입법 로비 의혹을 밝히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방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방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은 전산상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남국 의원실을 방문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이렇게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로 국회 전체가 시끄러워지면서 초반 대응에 손 놓고 있다가 김 의원의 탈당을 사실상 방치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민주당 내 불만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대표 본인의 오래된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서 사퇴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당원들과의 인터넷 방송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했는지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2달 만에 당원들과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 나오는 사퇴 요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웃음을 띠며 단칼에 선을 긋습니다. 같은 당원으로서 좀 사실 용납이 되지가 않습니다. 당대표 내려와라, 책임지고 내려와라 하는데요. 그런다고 제가 안 내려가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내년 총선을 책임지고 치르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총선에서 이기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개혁이다. 단결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혁신들, 개혁들을 해나가자. 하지만 지난 14일 쇄신 의총 이후 열흘 만에 열린 오늘 의총에선 혁신기구 구성이 하루빨리 필요하다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혁신기구 자체에 대한 어떤 안건 토론이 아니라 이제 청사진이 제시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언급이 있어. 특히 주요 혁신 과제를 놓고 의견이 갈렸는데 친명계는 소수의 대의원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대의원제 수정을 주장했지만 대의원제 폐지가 상징이고 깃발이 됐어요. 누구라도 한 표 행사하자. 비명계는 강성당원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며 경계했습니다. 대의원제 없애자, 대표민주주의 하지 말자, 그냥 총회에서 결정하자. 그러면 우리가 브렉시트 같은 그런 결과를 날 수 있다. 또 혁신기구의 지도부 권한을 위임하라는 비명계의 주장에 친명계가 반대하면서 해법을 도출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자녀 특혜 의혹으로 몸살을 앓아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사무처장이 동반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게 사퇴로 끝날 일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여권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임명한 노태학 선관위원장도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빠 찬스 아닙니까?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건 사퇴를 포함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회에 나와 자녀의 경력직 특별 채용 의혹을 부인했던 박찬진 사무총장이 송봉섭 사무차장과 동반 사퇴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녀가 지방직 공무원에서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됐는데 박 총장의 경우 자녀 임용에 직접 결재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퇴로 두 사람은 지난해 6월에 취임해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의 불명예 퇴진은 처음이 아닙니다. 전임자인 김세환 사무총장은 지난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빚어진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노정희 선관위원장과 함께 물러났습니다.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권에선 자녀 특채와 북한 해킹 방치 의혹까지 받는 선관위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 노태학 위원장도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도대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겁니까?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은 겁니까? 위원장도 사실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인 지난해 5월 임명한 노 위원장은 2028년 5월까지인데 겸직하고 있는 대법관 임기는 2026년 3월에 끝나게 됩니다. 선관위 측은 후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곧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여야가 오늘 전세 사기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습니다. 피해 대상과 규모를 두고는 그동안 진통이 있었죠. 이 법안으로 피해자들이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먼저 백대우 기자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72인 중 찬성 243인, 반대 5인, 기권 24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의 피해 지원 대책은 즉시 적용됩니다. 피해자들은 우선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낙찰되더라도 최우선 변제금 한도 내에서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면 정부는 관련 업무를 대행하면서 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합니다.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거나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실시합니다. 정말 억울한 그리고 전 재산을 날릴 이런 위험이 있는 이런 피해자들에 대해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지원의 폭을 넓힌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여당은 특별법을 적용받는 보증금 상한선을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고 깡통 전세 피해자 등을 포함해 대상도 크게 확대했다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내용이 잘 지켜지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미흡한 내용이 많다며 6개월마다 보완 입법하거나 2년 한시 적용되는 특별법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본격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 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또다시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그러나 이미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당장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빚에 빚을 더 얹어주는 격이라며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의 한계는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또 한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자 피해자들은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미 네 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고 한 분은 과도한 대출을 갚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됩니까? 국회 앞에 모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숨진 피해자를 추모하는 국화꽃을 들고 제대로 된 특별법을 요구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피해대책위는 특별법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선보상 후회수 등 잃어버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별법이 보장하는 최우선 변제금만큼의 무이자 대출은 또 다른 빚이 될 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이자로 해준다고 해도 월세를 가는 한이 있어도 전세를 가고 싶어하는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없어요. 근데 이미 저희는 누더기 법안이라고 생각했고. 피해자 인정 요건이 전보다 확대되긴 했지만 여전히 문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입주전 사기 피해자라든지 5억이 넘는 분들. 보증금 보상이 특별법에 담기지 않은 채 통과되면서 향후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할 유일한 길은 경매에서 우선 매수권을 사용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김상현 군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아이가 학교폭력을 호소해 학교에도 알렸지만 학교 측은 학폭위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교사와 학생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부모는 떠난 아이의 이름과 유서를 공개했습니다. 아이가 죽음에 이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고 또 아이의 노여움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겠다는 부모의 의지가 담긴 것이겠죠. 이승훈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11일 3학년 18살 김상현 군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상현 군이 방 안에 남긴 유서에는 지난 3년 동안 욕설과 비하, 모욕 등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수첩 17장에 빼곡합니다. 학교폭력을 당해보니 왜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지 알 것 같다. 신고를 한들 뭐가 달라질까 등의 억울한 심경이 담겼습니다. 유족들은 장기간 괴롭힘에 병원 치료를 받았다며 상현 군이 숨지기 일주일 전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반발합니다. 담임 선생은 학교폭력은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고 묵살해서 살 수 있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교육당국은 숨진 학생이 2차례 정도 상담교사와 면담을 했지만 학교폭력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요청이 있을 때 묵살하거나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거든요. 유족 측은 지난 12일 담임교사와 동급생 등 8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사와 학생 등을 상대로 학교폭력과 신고 묵인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기아차 노조 간부들이 저녁 자리에 하청업체 영양사를 불러서 회식을 가졌는데 갑질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그 문건을 살펴보니까 여자 영양사의 술을 따르게 하는가 하면은 또 특정 영양사를 지목해서 회식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노조 측은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만 이 피해자를 가리켜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해서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정은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아차 화성공장 하청 급식업체 영양사들이 참석한 노조 간부 회식이 열린 건 2월 말. 노조와 총무팀 회식 자리였는데 급식업체 간부와 소속 영양사 10명 중 9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에 회식에 영양사를 강제로 참여시키고 여자가 따라주는 술 아니면 안 먹는다 등 발언을 하며 접대부 취급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회사 측이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비슷한 자리가 2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문건에 따르면 급식업체 담당 노조 간부 A씨는 3월 초 영양사 4명과 회식하면서 20대 중반 영양사 3명을 참석자로 지명했습니다. 2주도 안 돼 또 회식을 하며 2차 회식에 나온 영양사를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한 것으로 회사 측은 파악했습니다. TV조선 취재진은 해명을 듣기 위해 당사자와 접촉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TV조선 정은하 기자라고 합니다. 여보세요? 노조 측은 이와 관련 부정행위가 없었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떠나 피해 호소인에게 사과한다고 성명을 내 또 다른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기아차 측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전 직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지난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도심 노숙 집회 이후에 이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언급하면서 밤샘 집회에 대해서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는데요. 오늘 서울 일대에서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대법원으로 이동해서 1박 2일 밤샘 농성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를 엄벌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박한솔 기자, 충돌은 없었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이곳 대법원 동문 앞엔 경찰이 설치한 철제 안전 울타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야간 문화제를 예고하면서 서초역 사거리에서 서초경찰서까지 인도위 약 400여 미터를 원천 봉쇄한 겁니다. 현재 이곳 대법원 앞엔 경찰력 700명과 금속노조원 100여 명이 철제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대치 중입니다. 앞서 대법원 주변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던 금속노조 조합원 3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마찰은 없는 상황입니다. 금속노조 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불법 파견 관련 소송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밤샘 농성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난 16일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 이후 경찰은 노숙을 포함한 불법 행위 시 해산 조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현장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TV조선 박한솔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현장 점검을 마친 우리 시찰단이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후쿠시마에서 도쿄로 나왔습니다. 이 도쿄에서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심사하고 규제하는 일본 측 기관과 처음으로 회의를 가졌는데요. 이 시찰단은 의미 있는 결과를 거뒀는지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시찰단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 평가를 내놓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이틀간 후쿠시마 원전으로 직접 들어가 현장 검증을 벌인 시찰단은 살펴볼 설비들은 다 봤다는 입장입니다. 21년 8월부터 저희들이 방류 계획을 검토해 오면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시찰 항목으로 잡았고요. 도쿄로 돌아온 시찰단은 오늘 일본 측과 기술 협의를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제산업성과 도쿄 전력뿐 아니라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NRA도 참석했는데 NRA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심사하고 규제하는 곳입니다. 이제 관심은 시찰단이 언제 안전성과 관련한 평가를 내놓을지입니다. 회의를 마친 유구키 시찰단장은 각종 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만큼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시찰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프스와 관련된 그 농도에 관련된 원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추가 분석과 확인 작업을 해줘야 돼요. 다음 달 발표를 앞둔 국제원자력기구 최종 보고서와 선후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안전성 평가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내비친 상황. 마지막 공식 일정까지 마친 시찰단은 내일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이번 시찰의 목적은 오염수 방류가 문제가 없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야당은 연일 거친 말로 이번 시찰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검증 효과에 대한 논란은 제쳐두더라도 이런 식의 발언이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어떤 말이 논란을 낳았는지는 정민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라디오에 출연한 오선의 안민석 의원은 후쿠시마 시찰단의 보고를 믿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 먼저 마셔보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먹으라고 하기 이전에 시찰단부터 한번 먹어보고 그 전에 대통령 내부터 먹어보시고. 안 의원은 지난달에도 윤 대통령 부부가 감옥에 갈 것이라고 했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차기 정권을 야당한테 다시 이제 뺏길 거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무탈하겠습니까? 아마 감옥 갈 것 같아요. 국회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도 대통령실부터 후쿠시마표 오염생수를 주문해 마시라며 이럴 때야말로 영업사원 1호가 나설 때라고 비꼬았습니다. 수이수 생수처럼 깨끗하면 후쿠시마표 오염 생수 이렇게 수출해도 되잖아요. 여당은 과학적 검증 결과를 기다려야 할 때 또다시 거짓 선동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면서 정권이 바뀌자마자 괴담과 막말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안전이 걸린 문제도 내로남불입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민주당의 이중성을. TV조선 정민진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물가 상승 둔화와 경제 성장 속도가 모두 거북이 걸음인 탓에 일단 긴축 수준을 유지한 겁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낮춰 잡았는데 코로나와 경제 위기 때를 제외하면은 가장 암담한 숫자입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4월에 이어 이번에도 기준금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역대 최대로 벌어진 한미 금리 차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금통위의 만장일치 결정은 경제 지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수출과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세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수출 부진과 중국 경제 회복 지연으로 우리 경제가 14개월째 무역 적자에 허덕이자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1.6%에서 1.4%로 더 낮췄습니다. IMF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 코로나19 사태 때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경제가 활력을 찾는 상저하고 패턴을 기대하지만 전문가들은 하반기가 더 괴롭다는 의미로 또 다른 상저하고를 우려합니다. 하반기에도 잠재 성장률 수준이 2% 수준의 성장을 못할 것이라는 것이 경기 침체가 확실해서 1%대 저성장이 반복돼 경제 주체들이 성장에 대한 확신을 잃고 소비와 투자 계획을 축소하면 성장률을 더 추락시킬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1962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됐으니까 올해로 60년하고도 한 해가 지났습니다. 이 코로나로 역대 경제사령탑 만납이 한 해에 미뤄져서 오늘 이뤄졌습니다.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현 경제 상황을 총체적 위기로 지적하면서 연금, 노동, 교육 이 3대 개혁과 재정 건전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개혁을 주도하는 정부에는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배상용 기자입니다. KDI 원장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지낸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인기 영합 정책과 불안한 나라 빚이 한국 경제를 총체적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 재정이 건전하다 하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 준칙을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고요. 위기 탈출을 위해 구조개혁에 고삐를 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21세기 지식사회,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경쟁력, 새로운 경제 체질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금 그런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IMF 외환위기 극복에 앞장섰던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국민 설득과 여론 형성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을 국민들한테 딜리버 해주는 거, 전달해주고 같이 인식을 함께 하는 거, 이런 데 대한 노하우나 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된 1962년의 1인당 국민소득은 88달러, 지금은 3만 달러를 훌쩍 넘겨 세계적인 경제개발 성공 사례로 손꼽힙니다. 지난 6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약 400배가 증가했습니다. 세계가 평가하는 경이적인 경제 발전 성공 사례입니다. 하지만 역대 경제 사령탑들은 인구 소멸과 저성장, 국가 채무에 짓눌린 우리 경제의 현재 위기를 더욱 걱정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연봉 4억 원을 준다고 해도 지방은 오겠다는 의사가 없고 서울 대형 병원에서조차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간호사가 숨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자고 하는데 의협은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고 맞서고 있죠. 그 결과 의대 정원은 2006년에 비해서 단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국민 전체가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정성 기자가 취재한 지방의료 붕괴 현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대전에 세워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입니다. 개원을 앞두고 엘리베이터 점검이 한창입니다.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해 70병상 규모로 재작년 착공했습니다. 병원은 작년 말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의사를 구하지 못해 2차례나 개원을 연기했습니다. 개원 하루 전인데도 여전히 3명이 부족해 인근 대학병원 의사에게 순환 진료를 맡기고 공중보건의 파견까지 받았습니다. 장기는 없는 거를 3차 공고를 했거든요. 이후에 이제 납품이 세월이 됐어요. 인구 21만 명의 충주시 충주의료원은 300병상 종합병원이지만 13개 과는 의사가 한 과에 1명뿐입니다. 당직을 서거나 휴가라도 가면 당장 의료 공백으로 이어집니다. 머리가 아파서 MRI 찍는다 했더니 찍고 볼 박사가 없다고 이래갖고는 원주 간 거예요. 그 원주 예약해놓고 한 2달 있다 가서 찍었어요. 의사 고령화로 조만간 폐과도 속출할 전망입니다. 우리 병원의 31명 중에 60세 이상이 반인 15명입니다. 젊은 분들이 안 오니까 저를 포함해서 70세 넘은 사람도 3사람이나 있어요.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 꼴찌 수준입니다. OECD 평균 수준으로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의대 정원을 지금의 2배인 6천 명으로 늘린 뒤에 의사를 양성하는 기간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 힘들고 돈벌이 안 되는 과목의 의사 수가 어떨지는 짐작이 어렵지 않죠. 일부 의사들조차 외국인 의사를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이어서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혈액투석실에 불이 꺼진 채 텅 비어 있습니다. 24명까지 투석이 가능하지만 신장내과 전문의가 없어 인천의료원은 1년 3개월째 만성 신부전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의사 수는 13만여 명,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5명으로 OECD 최하위권입니다. OECD 평균인 3.7명에 도달하려면 6만여 명이 늘어야 합니다. 매년 6,000명씩 10년간 의사를 배출해도 수련 기간까지 포함하면 수십 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전체 의사의 총량이 늘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1,000명을 늘려서 추가해서 4,000명 정도 뽑는 것으로 해야. 전국 지방의료원 연합회장은 외국인 의사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목적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외국인 의사에 대한 문호 개방들을 훨씬 더 지금보다 좀 적극적으로.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351명에서 500명대 초반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정부가 의사들 눈치를 보지 말고 과감하게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습니다. 사실 이 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논의조차 지지부진하다가 민주당이 지금 왜 이렇게 열심인지 따져보겠습니다. 홍영 기자,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약속한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과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차지한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했다면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안 한 이유가 뭐였죠? 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회 환노위에서 이 노란봉투법을 논의한 건 딱 한 차례였습니다.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 정부 측인 노동부 차관이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입장과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법안 내용은 그때와 지금이 똑같습니까? 네,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막거나 이 배상액 상한을 두는 조항은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대신 개개인의 책임 정도를 따져서 청구하도록 했는데 경영계에서는 사실상 손배 청구를 막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합니다. 또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용자의 정의를 넓혔고 쟁의의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내용을 일부 다듬기는 했지만 다른 법률들과의 충돌 우려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말 절실한 법이고 그게 합리적인 규제고 한 것 같으면 진지하게 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법학자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재계나 경제단체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 같은 게 그런 걸 많이 의식을 했죠. 지난 정부 때는 민주당도 법안 발의에 소극적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들어서 모두 11건이 발의됐는데요. 문재인 정권 때 발의된 건 민주당 2건과 정의당 1건 합쳐서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불과 넉 달 사이에 8건이 일제히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땐 노란봉투법 발의에 소극적이다가 이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과거에 노란봉투법을 할 경우에는 분명하게 중도층의 이탈을 가져오기 때문에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봤는데 이번엔 조금 다른 거죠. 일단은 지지층을 철저하게 결집을 시키고 거부권을 유도하는 그러한 극한 대치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이 올해 들어서 본회의 직회부에 넘긴 법안은 양곡법과 방송법,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서 이번이 5번째입니다. 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3번째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법안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합니다만 오히려 거부권을 유도하는 건 아닌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미양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화력 경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 북한의 육지 도발을 가정해서 실제 사격하고 기동하는 반격 훈련인데요. 600여 대가 넘는 한미의 최첨단 육해공 합동 전력이 참가해서 가상의 적을 초토화시켰다고 합니다. 고민성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F-16 편대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날아와 폭탄을 떨어뜨리더니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포 천무가 압도적 화력으로 적 표적을 명중시킵니다. 드론 부대는 은밀히 적군의 영상을 지휘소로 보내고 공격 명령을 받은 K2 전차와 K30 자주대공포, 대전차 미사일 현궁이 굉음을 내며 적진을 초토화시킵니다. 아파치와 코브라 헬기도 낮은 고도로 날며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6년 만에 재개된 한미연합 화력 경멸 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됐는데 6월 중순까지 모두 5차례에 나눠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육지 도발을 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됩니다.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한미연합 그리고 합동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미 합동 화력 훈련이 진행된 이곳 포천 승진 훈련장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 100배 크기로 휴전선과 불과 2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최전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격 훈련이 시작되자 육군의 K-808 장갑차, 해병대의 상륙돌격 장갑차, 미군의 화생방 정찰 장갑차들이 적진으로 빠르게 돌진했고 등장만으로도 위압감을 주는 F-35A 스텔스 전투기도 공중 지원에 나섭니다. 오늘 훈련엔 한미의 최첨단 전력 71개 부대, 2,500여 명의 장병과 610여 대의 장비가 참가했습니다. 우리 군은 다음 주 제주 공해상에서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을 실시해 다시 한번 대규모 연합 훈련을 주관하게 됩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국내 남자 골프의 최장 타자 정찬민이 미국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이 정찬민의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가 PGA의 최고 수준에 버금가는 만큼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김강 기자가 정찬민 선수를 만났습니다. 키 188cm, 몸무게 110kg, 덥수룩한 수염에 강한 인상, 드라이버 개인 최고 기록은 무려 372m나 됩니다. 강력한 신체 조건의 정찬민은 남다른 유연성을 장타 비결에 덧붙였습니다. 제가 이 앞통치 막지 않게 조금 유연해가지고 특히 하체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 훈련을 많이 합니다. KPGA를 대표하는 장타자로서 아마추어 골퍼를 위한 조언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허리띠 춤에서부터 힘을 주셔도 충분해가지고 본인도 그렇게 치냐며 필드에서의 마음가짐을 묻자 오히려 단순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냥 일단 페어웨이만 늦춰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살리거나 그 마인드가 일단 제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올해로 KPGA 2년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PGA 투어 가는 게 목표고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은 이미 섰습니다. 장타력도 장타력인데 샷 메이킹도 제가 조금은 되긴 해서 그래서 그것만 조금 더 보완해서 PGA 투어 가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플레이 스타일로는 올 시즌 PGA 평균 드라이브 거리 1위 로리 맥킬로이를 언급했습니다. 올 시즌 PGA 2부 투어에서 상금 랭킹 30위 안에 들면 출전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더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정찬민. 밝은 태양을 향해 힘차게 스윙합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아이 don't worry. 아이 Mr. Kim, let's go 광주. 오케이. 독일 기자 힌스 페터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생생하게 세계에 알린 푸른 눈의 목격자였습니다. 그가 개인 택시기사 김사복과 함께 취재를 마치고 광주를 빠져나가는 길목에서 검문에 걸립니다. 그런데 계엄군 중사는 트렁크에서 서울 번호판과 카메라를 발견하고도 못 본 척 해줍니다. 보내줘. 보내라고. 그리고 참혹한 현장에는 늘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만 있단 말이야? 당장 구차 대기시켜! 격전지 전남도청에서 100m쯤 떨어진 병원에서 밤낮 없이 진료하던 반상진 원장은 두 번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학생을 구타하는 계엄군에게 내 병원 환자인데 오늘 꼭 치료받아야 한다고 속여서 몰래 피신시켰답니다. 나고에 부상한 공수부대원이 시민군에게 잡혀왔을 땐 수술부터 한 뒤에 집 안방에 숨겼습니다. 시민군들에게는 잠깐 사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공수부대원을 사흘 동안 보호하다 사복을 갈아입혀 부대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계엄군은 일찍 세상을 떴죠. 어제 초로의 남자가 광주 3일 의원에 들어서자마자 노 의사에게 큰절부터 올렸습니다. 43년 전 광주로 진입하다 시위대가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었던 계엄군 상병 박윤수 씨였습니다. 그때 이런 모를 시민군이 병원부터 보내 치료를 받게 하자며 격앙된 시위대를 달렸습니다. 그렇게 옮겨진 병원이 바로 3일 의원이었습니다. 의사 정영일 씨는 응급치료로 박 씨의 의식을 되살린 뒤 위청 자택에 일주일 동안 숨겨놓고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회복되자 사복을 입혀 부대로 복귀시켰죠. 다만 박 씨가 잃어버린 왼쪽 귀의 청력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귀로만 이야기를 듣느라 이렇게
모로 앉아 있습니다. 43년 만의 재회는 5.18 진상조사위가 박 씨에 관한 기록과 신원을 추적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이제야 생명의 은인을 찾아뵙게 돼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광주를 원망하기보다는 나를 구해준 시민들께 감사한다고도 했습니다. 옛말에 잠자는 새는 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잡고 잡히는 운명일지라도 무방비 상태에 놓인 생명은 어질게 지켜주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사람 살 곳은 골골이 있다는 속담도 있죠. 아무리 어려운 처지여도 도와주는 사람은 어디나 있다는 뜻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인간 사랑의 꽃을 피워내는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광주는 이렇게 하나씩 둘씩 따스한 치유와 화해를 쌓아가며 아픈 역사를 고귀한 헌신으로 보듬어내고 있습니다. 5월 25일 앵커의 시선은 광주 또 하나의 화해였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은 오늘처럼 이렇게 맑은 하늘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곳곳으로 새벽부터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일 밤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의 비 또는 빗방울이 떨어지며 오전 사이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오후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 퇴근길 무렵까지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하늘빛은 흐리지만 대기질은 청정하겠고요. 모처럼만의 전국의 오존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은 27도로 오늘과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한편 석가탄신일인 토요일에는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기상청에 따르면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다소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제주와 남부로는 화요일까지도 길게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5일 목요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